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단원의 3, 이제 마지막 시간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78, 79페이지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국에서의 성리학, 일본에서의 성리학, 그리고 성리학으로 나타난 어떤 일상생활의 변화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지배층, 사대부와 무사까지 번외편으로 정리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6페이지의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에서 성립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성리학은 중국에서 등장한 유교의 새로운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게 송나라 때 이제 주의란 사람이 이걸 집대성하거든요. 송나라가 그 앞에 당나라, 당나라 앞에 수나라, 수나라 앞에 위진남북조의 혼란기를 겪었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한나라 때 한무제가 유교를 관악화해서 유교적 질서가 잡힌 듯 해보였지만 이 위진남북조 360년간의 이제 혼란기 속에 그 당시에는 되게 이제 그 유목민족 국가 왕이 불교를 이제 부흥시키고 또 이제 남조 동진 쪽에서는 이제 귀족들이 좀 더 이제 도교적인 이제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와 같은 세계관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나와 있죠. 뭐 이론적인 탐구와 수양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나라 때 이제 한나라의 유학이 집대성이 되게 되거든요. 오경정이라고 해서 이 훈구학이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유교의 이제 주석을 다는 거예요. 옛날 유교, 그러니까 이전에 공자맹자가 열심히 유가를 세워가지고 이제 어떤 유교의 이념을 설파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진나라 때 분서갱유를 해가지고 유교의 처적이나 유학자들을 이제 막 죽이고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새롭게 부흥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 유교 경전에 줄을 달고 이것은 뭐 어디에 각주를 한다, 각주 해설을 다는 이런 훈구학이 한나라 때 발달했는데 그걸 당나라 때 와서 집대성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훈구학은 말 그대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현실을 이제 어떻게 반영하고 통일을 어떻게 하면 이제 통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정책을 이제 제시하는 학문이었는데 이게 당나라 때의 현실과는 좀 맞지 않았겠죠. 근데 송나라 때 와서는 더욱더 그런 이제 현실과 괴리감이 나타난 겁니다. 또 이런 사상이 우주와 철학과 수양과 사색이 발달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이런 훈구학적인 흐름은 조금 이제 뒤떨어진 모습이 있었다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와서 이제 그 당나라 때까지 유행했던 귀족 문화가 무너지고 송나라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벼농사가 전국 지역에 보급이 되거든요. 벼농사를 지으면 아무래도 생산력이 늘어나죠. 그걸 바탕으로 신흥지주층 돈을 이제 쌀을 많이 이제 생산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땅을 더 많이 사서 새로운 지주층이라 할 수 있는 형세호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송나라 때 와서 과거 시험이 엄청 엄격해졌다 했죠. 최종 시험에는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을 출제를 하고 선발을 하는 등 이렇게 과거 시험이 공정해지고 엄격해지니까 이런 기초적인 이제 재산을 가졌던 형세호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막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중앙정계에서 관료층을 차지하는 사대부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진 사대부도 이 성리학을 공부했던 송나라의 사대부를 이제 우리 신진 사대부도 성리학을 공부해서 똑같은 이름을 거기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문을 숭상을 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런
이런 이제 싸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천대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황제 중심의 권력을 이 문치주의를 통해서 강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북방 민족들 같은 경우는 군사력, 기마력을 동원한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했었죠. 그러니까 송나라를 맨날 치는 거예요. 삥을 뜯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송나라가 힘은 얕고 맨날 얻어 터지지만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나는 오랑캐와 다르다. 문화적인 우월감.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문명을 가졌다. 빛날 화자를 써서 중화사상.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학문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거기에 다 구미가 맞는 게 바로 뭐였다? 성리학이었다. 성리학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송대 이 주의란 사람이 집대성한 이제 학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이제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성리학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 건국이념이고 조선 500왕조를 이제 유지했던 어떤 사상적인 기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의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학문적인 어떤 뿌리가 됐다 해서 그를 주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공자, 맹자급, 성인급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학문을 들어서 주자학이라고도 불러요. 주자학, 성리학이라고도 부르고 주자학이라고도 부르고 송나라 때 만들어졌다 해서 이걸 송학이라고도 부르고 새로운 유학이라고 해서 신유학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 주의는 이제 유교에서는 오경을 중시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시서, 주역, 얘기, 춘추 이거보다는 사서를 더 중시했어요. 사서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데 대학이라든지 중용, 논어, 그 다음에 맹자 이런 맹자의 가르침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각주를 달아서 이런 이제 사서를 정리하는 일을 이제 주의가 해내게 됐어요. 이걸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 교재로 삼은 거죠. 그럼 이 성리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봅니다. 이제 우주 절대적인 원칙인 이와 그리고 가변적으로 되게 그 이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제 기로 나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이가 중요하겠죠. 절대적인 이. 그 절대적인 이, 변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곧 우주의 원리와 일치한다. 성증리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성증리.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는 다 우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우주와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이런 걸 나타내는 이유는 이제 그 성향이 이제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기에 의해서 오염이 됐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성을 기에 의해 오염된 인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공부와 수양이 있다. 그 공부는 경물치지. 그것에 이제 도달할 때까지 알매 도달할 때까지 경물 그 사물을 완전 뚫어질 듯이 이제 계속 흡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양도 해야 한댔어요. 거경 아주 이제 조용히 앉아가지고 궁리 일을 공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와 수양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누구나 뭐에 이룰 수 있다? 성인군자에 이룰 수 있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럼 이 성리학의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는 아까 선생님이 사서집주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외에 주의가 이제 쓴 책이 이제 주자가래와 소학이 있는데 이것도 보고 가야겠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주자가래가 없죠. 여기 하나 써주세요. 사서집주, 소학, 앤드 뭐다? 주자가래. 주의가 쓴 가래, 집에서 행해야 될 어떤 격식을 뜻해요. 이거 좀 있으면 나올 건데 크게 집에서 이제 행해줘야 될 격식이 뭐가 있느냐? 관, 례, 성인식, 혼, 례, 결혼, 상, 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거죠. 제, 례, 제사. 이 관홍상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집대성을 한 게 주자가래다.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주자가래에 의해서 이 사대부들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집안의 격식 행사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서집주가. 그러니까 어릴 때 한 8살 때부터 이런 성리학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해서 이걸 보다 더 실천적인 방법들을 이제 열거하고 쉽게 쓴 게 소학이에요. 그래서 주자는 소학을 썼지만 우리나라 이걸 보다 더 이제 우리나라화로 맞게끔 만든 게 이이가 쓴 경몽요걸이라든지 요결,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이바라 에케네, 가도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아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성리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교재로 사용이 됐다는 거.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백록독 서원이라고 해서 이 10세기 때 만들어진 서원인데 이걸 주의가 이제 이걸 되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성리학의 뿌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리학의 성장, 나라별로 살펴볼게요. 일단 남송 때 이미 이제 금나라에 의해서 이제 북쪽 화북지대를 뺏기고 수도를 급히 항저우로 이동하면서 이제 남쪽에 이루어진 송이라고 해서 남송, 그 이전 송을 북송이라고 불러요. 여튼 남송 때의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통치 이념화하게 돼요. 특히 성리학이 꼽혔던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리학의 이런 대의명분론과 화의관 이런 게 남송의 추락한 어떤 국가적인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서원과 향약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는데요. 서원이 뭐고 향약이 뭔지 교과서에 잠시 보고 할게요. 서원은 제사와 후학 양성을 하는 교육을 함께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이제 동아시아 학교의 특징은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연, 공자나 이런 맹자를 이제 제사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원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뭐 국자감이나 또는 향교와 다르게 그거는 국가에서 만든 거고 서원은 사립학교라는 거, 사설학교. 그런 다음에 이제 향약은 우리가 많이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봤을 거예요. 뭐 대표적인 네 가지 그 덕이 있죠, 그죠? 뭐가 있었죠? 덕업상권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서로 권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4가지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기억나는 대로 생각하면 환난상휼이라고 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와야 한다 서로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안 나네요. 예속상교. 예속상교는 예로서 서로 사귀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거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4가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도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우리 동아시아사 시간이니까 이런 구체적인 예시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리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방사회에 보급되면서 향촌에서 이제 성리학적인 자치 규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성리학도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 다음에 이제 남송 때 북방민족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대의명분론과 화의관이 더욱더 강화되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청나라의 침입을 받았죠. 그래서 청태종이 직접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인조한테 삼고구계두라고 해서 무릎 꿇고 절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자존심 확 상한 거예요. 조선의 입장에서. 그때 이제 북벌론이 등장하고 동시에 나아가서 야 우리 청나라 저 오랑캐다. 근데 우리 조선은 성리학적 뿌리를 가진 나라 아니냐. 이런 문화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송나라와 같은 인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소중화 사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작은 중화다.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존왕양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천황을 이제 받들고 오랑캐를 몰아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 때 당시에 그때 이제 메이지 유신 이끌었던 무사들이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개방 요구 거기에 맞서서 이제 천황권을 중심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개혁을 추진하는 게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성리학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원나라 때 과거 시험 교재로 사서집주 이제 주자의 교재가 드디어 채택이 되게 돼요. 근데 웃긴 건 송나라 때는 아니었고 원나라 때는 이제 몽골족이 만든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족은 좀 유목민족이니까 성리학적인 가치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대부보다는 사실 몽골족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계에 진출시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원나라는 철저한 민족 차별주의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서집주를 채택을 하고 과거를 친다곤 하지만 이건 실제로 많이 활약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몽골 귀족 중심의 정치가 더욱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좀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소극적으로 과거제도와 성리학을 차용하는 형태였다. 그러고 나서 이런 위축된 성리학을 명나라가 관학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부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서 성리학, 이제 퇴색된 성리학을 다시 한번 부흥하는 데 노력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경전들이 집대성대거든요. 그게 뭐 오경대전이라든지 앞에 봤던 사서대전이라든지 또 이제 성리학 주희의 어떤 그 성리학을 이제 집대성한 성리대전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이걸 명나라 영락대제 때 만들어진 거라서 영락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이 되고 사람들이 이걸 달달달 외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유교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지배층을 대규모 성장시키기 위해서 과거를 치려면 반드시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라는 이 과거 학교 제도를 결합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사라고 해서 이제 사는 과거 시험 자격을 가진 사람, 선비들, 사대부들 뜻하고 신은 이미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으로 나아간 자라고 해서 신사층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요역, 이제 그 국가에게 노동력을 바쳐야 되는 세금 이걸 면제시켜주고 이제 그때 당시 명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방관을 파견할 때 자기 지역에 파견이 되는 걸 이제 금지시켰어요. 이런 걸 상피제라고 하거든요. 서로 상피할 피자라고 해서 왜냐면 내가 김해 지역 창원 지역 사람이 이제 창원 지역 출신의 과거 합격자인데 창원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창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신사층이 이제 신사층의 도움이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지방관이 그 지역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 신사층은 그 향촌 질서를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그것을 이제 장악하는 제1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들이 뭐를 이용해서 향약과 서원을 이용해서 이 성리학적 가치를 이제 공고히 하는 역할도 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규정화된 성리학을 과거 준비 수단으로만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엄청 경직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명나라에서 등장하는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못 해주니까 이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양명학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은 되게 시험에서 좀 사상사가 어렵게 나온다 하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에서 우리가 성리학은 성증리를 기본으로 한다 했죠. 이거 틀렸다. 이 모든 인간의 만물의 원리는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심증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선함이 깃들어져 있다. 이걸 양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한 마음을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키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키우면 끝이에요? 아니 착한 사람이라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행합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성리학처럼 저렇게 고루하게 과거에 준비하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양명학이 주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료를 보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성은 곧 이다. 이건 뭐예요? 성증리죠. 성증리. 성증리는 무슨 학문이라고 했어요? 성리학. 그래서 이 근사록이 바로 주의가 쓴 책이거든요. 친구랑.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는
이치란 모두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마음이 곧 이다. 이거 뭐예요? 심증리다. 그죠? 그래서 이 전습록은 이 왕양명, 양명학을 만든 사람이 왕양명이거든요. 이 왕양명의 학문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명학이 등장을 했지만 그거 역시 좀 이제 주류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 때 성리학이 워낙 이제 관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측면을 비판하는 새로운 흐름으로서 존재했을 뿐이다. 여전히 주인공은 누구다? 성리학이었다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중국 유학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쭉 끝이 날 것 같아요.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제자백가들의 활약이 있었죠. 제자백가. 말 그대로 자, 이제 선현이죠. 공자, 명자, 한비자, 뭐 순자 이런 이제 여러 성현들이 등장을 해서 100개, 수백 개에 이르는 어떤 학파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등장한 게 바로 유가죠. 유가.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중심이 되어서 충과 효라는 이제 이 가족적인 이념, 또 국가적인 어떤 이제 의리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상하관계를 이제 형성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그 통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으로 제시를 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법가를 선택했던 진나라가 결국에는 나라를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유가를 대거 이제 탄압하는 분석행위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등장했던 한나라는 유교를 관학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변변한 경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행위로 인해서 퇴색됐던 이제 유교를 다시금 이제 어떻게 정리하는 이제 그 경전에 주석을 다는 훈고학이 발달하게 되고 앞에서 봤던 시경, 서경, 주격, 예기, 춘추와 같은 이제 공자와 그 제자들이 쓴 오경을 기본 텍스트 어떤 교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과거 제도는 없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나라가 되게 혼란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교보다는 불교와 도교가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우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성리학이. 그래서 그것을 통일했던 수나라, 금방 멸망했으니까 당나라 때 와서 이 유교를 또 국가의 학문으로서 이제 선택을 하고 이 한나라 때의 훈구학을 보다 더 집대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앞에 봤던 오경의 집대성, 오경정이라는 책도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건 현실 사회와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송나라 때 이런 유교, 도교 발달의 어떤 그 성과와 이런 유교의 내용이 이제 더해져서 성리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리학에서는 앞에서 봤던 오경보다는 사설을 더욱더 중시했었죠. 대학, 중용, 그 다음에 논어, 맹자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줄을 달고 그것을 기본적인 교재로 삼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나라는 그걸 바탕으로 과거로 시험을 쳤지만 과거나 성리학은 이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유목민족 왕조다 보니까 불교를 이용해서 황제권 강화하는 모습을 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는 이렇게 쇠퇴된 성리학을 관학화함으로써 부흥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대규모 편찬 사업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과거에 이용되는 학문으로만 이제 어떻게 수단으로서만 이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 반발로 양명학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지행합일과 같은 실천이라든지 또는 성증리에 반대한 심증리를 주장을 했다는 것. 자, 그런 다음에 청나라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청나라 역시 여진족 중에 특히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유목민족이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청나라 때는 성리학이 이제 발달을 하긴 하는데 성리학의 이런 화이론적인 세계관, 이제 오랑캐와 중화를 나누는 이분화하는 이런 세계관은 청나라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아가서 이 성리학이나 양명학 모두 이제 탁상공론, 책상머리 학문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의가 했던 것처럼 또는 당나라 이제 한나라가 했던 훈구학처럼 그냥 각 줄을 기계적으로 다는 거 말고
이 이제 그 경전에 가진 문구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자라는 실사구시를 이제 내세운 고증학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되게 학문적으로 되게 심화되고 탐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성리학부터 해서 거의 모든 종류의 학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막 그 여러분이 아는 갑골문자, 이게 원래는 한약방에서 한약 재료로 쓰였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글자다라고 해서 그걸 연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고증학의 영향이었어요. 청나라 때 막 이렇게 성리학적인 해석, 화이론적인 해석을 막 탄압을 하고, 또 이런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반발, 거기다 나아가서 이 청나라에서 또 대규모 편찬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사고전서, 이런 유행 등으로 인해서 고증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고증학도 아무래도 이제 좀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는 거예요.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나라가 이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말기에 이제 영국이 막 쳐들어오는 아편 전쟁이 막 발생하고, 막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개혁을 추구하고 청나라가 서양 따라갈 거라고 양무운동 실시했는데 막 실패하고, 그런 혼란기에 이 이제 현실에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라는 공량학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캉유웨이라든지 양치차오 같은 이제 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 공량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갑신정변과 유사한 변법 자강 운동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국 유학의 흐름을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좀 오래 걸어봤는데, 이 중국에서 성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성리학의 등장, 그리고 성리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리학이 각 왕조별로 어떻게 성장했는지까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서의 성리학, 일본에서의 성리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